SDI는 27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024년부터는 핵심 광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리튬을 중심으로 호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광물을 조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 중국을 잘 압박을 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핵심 광물 수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자, 한국도 이제 공급망을 이제 다변화로 막 대응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자지도 않고, 예, 저 어제 저도 새벽 5시에 잤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되게 뭐 걱정된다 어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산업화와 뭐 이런 거를 잘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저는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국민이 좀 드물대요. 자, 그래서 한국이 이제 발빠르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리튬,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을 그 요모에서 탐사를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그 리튬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중국이 이제 갈륨 게르만으로 이제 수출 통제하는 부분이 이것도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다음 타겟이 이제 리튬이 될 수 있으니까 리튬을 이제 재빠르게 이제 찾았는데 그게 이 아르헨티나 리튬 그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리튬 요모에서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와 민간이 모두 나서서 정부와 민간이 모두 나서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코피 난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이 모두 나서서 아프리카 광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제7차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 사업과 수출 금융을 8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게 문제가 왜 중국이 아프리카하고 되게 잘 지내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다가 돈을 막 이렇게 빌려주고 그랬는데 빌려주고 나서 못 갚으면 자기네가 도로 닦아주고 뭐 하고 뭐 한 거를 자꾸 중국이 자꾸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줄 때는 좀 기분 좋게 주고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나 이런 그런 기업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의 관계도 되게 좋게 잘 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희귀 그 광물 공급망을 배터리 업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리튬, 흑연 등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주시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와 협력을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잘하고 있지 않아요? 나름 우리나라가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판국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 체스 싸움, 이렇게 장기 싸움에서 좀 우리나라가 좀 중간에서 조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비료 이제 정부가 이게 그 중국 정부가 최근에는 일부 비료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요소 수출. 자, 근데 이제 곡물 가격도 이제 폭락할 텐데 곧 있으면 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네가 이제 못 팔게 생겼으니까 재고 쌓이니까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속에 일부 반출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조만간 추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할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중국에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방한하겠다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가 참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역전세 난다면서 지금 역전세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대 초과 저축액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사람들은 그 초과 저축액으로 부동산을 살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전세 매물 지금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하네요. 자, 부채 늪에 빠진 한국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3일 기사인데요. 자, 이 가계부채 비율이 갑자기 많이 높아져서 고금리에 가계기업 정부 트리플 경고 등이 켜졌다. 그래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채 비율이 5년 만에 42.8% 늘어서 부동산 비투 영향으로 크다.
그래서 특례보금 자리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가계부채 비율 막 키웠던 막 정부에 대해서 그거 이제 PF 대출 부분을 좀 어떻게 하든지 안 터지게 하려고 막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국가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을 보면 증가폭을 보면요, 야 정말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게 높긴 높습니다. 근데 그 민간 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도 그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5년간 증가폭이 일본도 그 국가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도 좀 이렇게 커졌네요. 미국만 민간 부채 비율이 별로 안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돼서 고고가 코로나19 시기 정부 지출이 급증한 후 폭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전세 계속된다더니 자, 매물 마르고 전세값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고금리 상태로 둘 수는 없고 금리를 또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닌가 했더니 지금 상황은 지금 높습니다. 지금 7% 8%대 뭐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국의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전제한다면 저는 한국으로 돈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으로 돈이 안 들어와도, 그리고 지금 중국이 시청한다 할지라도, 중국 얘기는 또 말씀드려야 되지만 중국도 사실 지금 많이 힘들어서 여러분 두들겨 맞았는데 또 두들겨 이게 중국이라고 카드가 없겠습니까? 중국도 엄청난 카드가 있어요. 그 미국 자꾸 나 가만히 있는데 자꾸 패면 나도 우리도 뭐 하나 빼내. 그러면 너네도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카드를 꺼낼 수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너무 자극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중국이 또 다음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시장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바쁘시고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서민분들께서 주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환경에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낍니다. 전세 계속 된다더니 매물 마르고 전세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연립 다세대도 댕통 다 하다가 이제 올해 8월달 돼서 이 마이너스 났던 부분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연립 다세대는 앞으로 이거 다시 신축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 거니까 나중에 연립 다세대는 또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 공급 문제가 생기니까 그 건설사들이 야, 너 저 상기 신도시 가서 저 땅 저기 지금 비어있는 저 땅 저거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 보증해줄 테니까 저 지금 가서 공사해. 그런데 공사하면 뭐합니까? 저 먼 데다가 지어놓으면 그 분양 안 됐을 경우에 오는 후폭풍 그 이기 신도시에 겪어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선뜻 안 나가고 뭐 어디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냐 하면 뭐니 해도 알짜 지역인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막 이슈가 막 나오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업이 또 빨리빨리 해야 된다. 공급 너무 부족하다. 특히 서울 문제 난리 났다. 이러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내에서 주민들 동의율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공이랑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하면은, 그러면은 뭐가 많이 없어지겠냐 하면 기존에 있는 그 연립 다세대들이 많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립 다세대 신축은 또 지금 당분간은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립 다세대가 턱없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역전세 계속된다더니 연립 다세대 그 전세 가격도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이미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세 부족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 계속될 건데, 한 번은 고비는 있을 수 있어요. 내년에 또 그 전세 만기 돌아오는 그 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 근데 이제 막 뉴스가 막 나가죠. 막 이렇게 나가요. 나가면서 뭐냐, 이제 그 전세가 이제 씨가 말랐다. 갈 데 이렇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구하러 안 다녀요. 가봤자 또 집 구하기 어렵고,
그냥 이 집에서 그냥 계속 재계약해서 살란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전세가 또 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역전세가 안 나고 그냥 재계약으로 머무르는 세입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단지 입주에서도 꽤는 대단지 입주를 하면 서울에서도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나서 전세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자, 이거 10월 입주가 33,000 가구 정도 돼서 전세난이 숨통이 트일까? 원래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만 10월 입주 물량은 한 33,000 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 반짝 전세가 부분에서 그 전세가 상승이 좀 주춤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요. 자, 2023년 8월 28일 점점 분위기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모아주택, 신속 통합기획 이런 쪽으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갑자기 추석 전에 공급대책 발표를 뜬금없이 나서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얘기 나왔을 때, 아이고, 저거 그냥 급하게 나오셔서 급하게 얘기하셨네. 뭔가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모여서 추석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들 얘기 안 하다가 가족들끼리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겠죠. 이제 그게 걱정돼서 그래서 발빠르게 나와서 공급대책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PF 대출 그 보증 한도 늘리기 위해서 공급대책 발표를 좀 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원래 전국 아파트 분양 5년 내에 최저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지어야 된다라고 공급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파트 이제 물량들 있잖아요. 인허가 물량으로 잡혀 있는 것들 그거가 이제 착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쉽사리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지방이나 이런데 그 미분양 이미 지어가지고 대구나 이런데 고생하는 데는 좀 당분간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울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은 더 불안한데 여기서 그러면 살 사람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 제가 오히려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니라 이게 사고가 옛날부터 주거용 플러스 상품으로 본다. 여차하면 팔아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내년에는 지금 선뜻 다시 집을 안 사는 이유가 지금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다시 오른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입주하는 그런 그런 곳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 다시 조정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내년 부동산 경기는 대단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누가 사느냐? 아무리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다. 체감 경기 너무 안 좋다. 이러는데요. 그게 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 보면 중국도 지난해 연간 가계 저축액이 3,200조 원이고요. 풀리면 이제 난리 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2023년 2월 17일 날 중국 1월 가계 저축 증가액이 6조 2천억 위안. 사상 최고치로 중국도 돈이 엄청 쌓여 있고요. 자, 근데 잠시 잠깐 줄어요. 그게 2023년 5월 달인데요. 이게 저축을 해놨더니 그 은행들이 좀 파산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예금을 빼서 펀드를 샀다고 합니다. 무슨 펀드를 샀냐? 그래서 4월 달에 가계 저축이 230조가 줄었대요. 그래서 무슨 펀드를 샀냐라고 봤더니 금 펀드를 샀다고 합니다. 금 펀드.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저축률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우리나라 가계 순 저축률을 보시면요. 이렇게 저축률이 사상 지금 최대입니다. 지금 2022년도 돼서 순 저축률이 지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이게 초과 저축액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는 적당한 저축액이야. 그리고 추세선에 이 정도 되는 건 적당한 저축액이야 했는데 초과 저축액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가 역대로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렇게 101조 원 정도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 경기 여정 동안 안 좋았는데 이 돈은 다 뭐 어떤 돈이냐 했더니 그 코로나나 뭐다 이렇게 풀었다고 풀고 막 이랬던 많은 돈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 쓰고 아직 쌓여 있는 집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초과 저축액 규모를 보시면 2015년도에 이렇게 깜짝 많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때 또 많이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샀더니 저축액이 줄어들었어. 네, 그러다가 2020년 이후에부터 이렇게 초과 저축액이 이만큼 쌓입니다. 자, 그리고 민간 소비 부분도 좀 좋지 않다가 이제 다시 그 민간 소비 부분도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 이렇게 초과 저축액이 많냐라고 했더니 가계 초과 저축 추이입니다. 가계 대출도 많지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쌓아놨던 돈을 안 써서 그렇다. 그래서 3년간 가계 저축 금액 100조 원이 돌파되어 있고 소비보다 오히려 저축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중국은 예금으로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펀드로 금펀드를 사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그 가계 저축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예금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주식 우리나라는 좀 주식에도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나 봅니다. 그 주식 시장이 좋아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증가 규모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좀 많은 편이고 현금, 예금, 그리고 펀드, 주식 및 펀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초과 저축의 추정을 보면 그 한국은 이게 쌓여 있고요. 그 미국도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미국은 오히려 이제 물가가 이제 그 중국의 싼 제품이나 이런 게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임금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좀 저축해 놓은 걸 좀 썼어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 저축률은 조금 이렇게 하향되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도 한국도 추가 저축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우리나라 저축액률과 중국의 저축액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거를 제가 도표로 말씀드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된다. 그거 보여드렸습니다. 약속대로.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자,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파회가 알뜰수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